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침묵의 지배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소형 FPV 드론의 정밀 타격에 환호할 때 최전선의 방어 진지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군인들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다름 아닌 수백 킬로그램급의 대형 활공폭탄이었습니다. 1kg 남짓한 탄두를 탑재한 드론이 콘크리트 방호벽에 작은 흠집을 내는 것에 그칠 때 러시아군이 쏟아부은 500kg급 활공폭탄은 가공할 중력 가속도와 운동 에너지로 수미터의 진지를 관통해 내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17개월간의 사투 끝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활공폭탄 비리우니우바치를 선보이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이를 실어 나를 전투기 플랫폼의 절대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서방의 값비싼 F-16 한 대를 도입할 비용으로 완벽한 나토 규격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국산 페이 50회를 무려 9대나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완성한 페이 50과 한국형 GPS 활공폭탄 킬료기비의 조합이 현대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으며 왜 전 세계 중소국가 공군들이 가성비라는 무기를 쥐고 한국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그 냉혹한 군사적 진실을 전장 깊숙한 곳에서 보겠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화면 속에서 1kg짜리 소형 FPV 드론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전차의 해치를 정확히 파고들어 폭발하는 장면은 대중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드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이제 전통적인 중화력의 시대는 끝났다는 드론 만능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렌즈가 꺼진 실제 최전선의 참호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보병들의 증언은 미디어의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냉혹한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 최전선의 지하 벙커를 지키던 포병 지휘관 아르템 대위에 수기는 이러한 미디어의 착시 현상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그의 부대는 하루에도 수십 대씩 날아오는 러시아군의 FPV 드론을 소형 대공포와 정밀한 제머를 활용해 대부분 차단해냈습니다. 가끔 차단망을 뚫고 들어온 드론이 진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1에서 3kg 내외의 자금, 탄두를 탑재한 드론은 두께 20cm가 넘는 강화 콘크리트 방호벽 외벽에 작은 흠집과 그을음을 남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지 내부의 포병들과 견고하게 요새화된 포상에는 사실상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르템 대위는 드론이 모기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축시킴. 수는 있지만 전선을 돌파하거나 우리의 방어기지 자체를 무력화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소형 드론 대신 250kg 혹은 500kg급 대형 활공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전장의 물리법칙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상공을 뚫고 들어온 러시아군의 FAB-500 활공폭탄 한 발은 아르템 대위가 믿고 의지하던 두께 30cm의 콘크리트 지휘소를 종이상자처럼 구기며 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형 활공폭탄은 소형 드론과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압도적인 파괴 역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무게로 인한 강력함, 중력 가속도와 하강하면서 얻는 무시무시한 운동 에너지는 수미터 두께의 모래주머니나 단단한 방호벽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구조물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폭발 압력만으로 포병 진지 전체를 통째로 주저앉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내부의 인원을 살상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더 무서움. 점은 이 대형 활공탄들이 정밀하게 조준되어 직격하지 않더라도 전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소형 드론은 포신이나 노출된 조준경 또는 주태복자기 같은 특정 약점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해 일시적인 기능 고장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만 500kg급 활공탄은 포병 진지 반경 수십 미터 이내에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와 강력한 파편 폭풍을 일으킵니다. 직접 맞지 않아도 충격파의 압력으로 수십 톤짜리 포 전체가 뒤집히거나 완파되며 주변에 쌓아둔 장약과 포탄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켜 기지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킵니다. 물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1kg의 탄두가 만드는 폭발 반경은 기껏해야 수미터에 불과해 엄폐물 뒤에 숨은 보병을 잡지 못하지만 500kg의 탄두는 축구장 전체 크기의 지면을 강타하며 기압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숨어있는 인간의 장기를 파열시킬 정도의 가공할 살상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요새화된 방어 진지는 드론이 가진 파괴력으로는 흠집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지만 대형 활공폭탄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국 민간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 분석가 크리스토프 버그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최전선 포병 진지 대부분이
사실상 파괴될 위험에 처했던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활공폭탄의 화력 격차였다고 분석합니다. 소형 쿼드콥터나 전술 드론으로도 일부 타격은 가능하지만 250kg이나 500kg급 폭탄이 가진 물리적인 폭발력과 전술적 중심 타격 능력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화려한 드론의 유행에 취해 전술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은 현대 군사학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실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화력은 여전히 거대한 질량과 강력한 화학 에너지가 결합된 대형 폭탄에서 비롯되며 최전선의 압박을 유지하고 적의 중심에 붕괴시키는 결정적 도구는 드론이 아니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활공폭탄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우크라이나 전선은 뼈저린 희생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드론의 활약상이 실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화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거대한 폭탄의 그림자에 가려진 단면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방산기술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드론이 메우지 못하는 가공할 화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인 독자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물이 바로 서방을 놀라게 한 이퀄라이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내 나라를 지킬 무기의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유도폭탄인 제이다미알이나 프랑스산 IAMS 햄머 같은 첨단 정밀 항공 무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실제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러시아군의 요충지를 타격하는 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원조의 이면에는 우크라이나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여 전쟁이 나토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 백악관 안보 보좌관들과 서방의 정치가들은 무기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러시아 영토 내부로의 공격 금지라는 지리적 봉쇄 조건을 완강하게 내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은 전선 바로 너머에서 자신들을 향해 포탄을 쏟아붓는 러시아군의 포병기지와 비행장을 눈앞에 두고도 국경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기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제약 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겪어야 했던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이마라가 정부는 더 이상 서방의 원조와 간섭에만 의존해서는 조국의 생존을 지킬 수 없다는 피맺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동맹국의 눈치를 보며 좌절하던 시간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무기 주권을 선언하며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7개월 동안 밤낮으로 공장에 불을 밝히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대형 활공폭탄 비리우니우바치를 세상에 공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폭탄은 기존에 사용하던 서방이나 소련의 체계를 단순히 모방한 제품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혹독한 전자전 재민 공격 속에서도 유도 신호래 잃지 않고 목표물까지 정밀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독창적인 최신 유도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기술 플랫폼인 브레이브원은 비리우니우바치가 모든 필수 비행 시험과 충격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으며 실제 전장 투입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채터마우스의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미국이 원치 않았던 일을 스스로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 제공하기를 꺼려했던 독자적인 항공 타격 능력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구축해냈고 미국이 허가하지 않으려 했던 방식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중심의 표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비리우니우바치의 또 다른 천재성은 바로 구형 자산의 재활용 공학에 있습니다. 이 폭탄은 새로 모든 부품을 찍어내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대신 과거 소련 시절부터 사용되지 않고 군사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수만 발의 멍텅구리 항공 투하 폭탄에 독자 개발한 날개 키트와 유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2023년 전장의 판도를 바꾸었던 UMPK라는 활공 유도 키트를 대량으로 생산해 구형 폭탄에 장착했던 저비용 고효율 혁신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접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올레나 박사는 러시아의 공습 경보가 울리는 지하 대피소에서 촛불을 켜고 적의 전자전 시스템을 무력화할 비리우니우바치의 제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이 소모성 유도 부품과 핵심 칩셋의 수출을 제한하자 올레나 박사와 연구원들은 민간 가전제품에서 추출한 반도체 부품을 개조하여 기어코 유도 키트의 지상 발사 및 항공 투하 시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시험 발사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성공했을 때 연구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흘린 눈물은 국방 자립이 왜 한 국가에게 눈물겨운 전진인지를 가슴 깊이 증명해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의 정치적 허락을 받지 않고도 250kg급 탄두에 가공할 폭발력을 러시아 영공 내부와 요새화된 진지에
언제든 때려박을 수 있는 독자적인 이퀄라이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맹의 지원마저 정석적인 외교 이해관계에 묶일 때 스스로 무기를 개발해내는 것 외에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 만든 이 위대한 주권의 폭탄 앞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결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하고 냉혹한 하늘의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검을 쥐었을지라도 그 검을 휘두를 장수의 체력이 바닥나 있다면 그 검은 한낱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개발해낸 국산 활공폭탄 비리우니우바치는 분명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력적인 검이었지만 이를 실어 나를 우크라이나 공군의 하늘은 너무나도 좁고 황량했습니다. 현대 전면전에서 무기의 파괴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적의 머리 위에 끊임없이 투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수량과 지속적인 출격 능력, 즉 소티 가동률입니다. 하지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국방분석가 로버트 톨라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우크라이나 공군의 기체 규모는 러시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개전 이후 수많은 전투기를 잃은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소수의 F-16을 지원받고 프랑스로부터 미라주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사투를 벌였지만 전력의 절대적인 열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활공폭탄을 수천 발 쌓아두어도 이를 장착하고 하늘로 떠오를 전투기가 없다면 최전선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플랫폼 공백의 딜레마에 직면한 것입니다. 더욱 냉혹한 것은 수량의 부족을 넘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마주해야 하는 공중전 전술의 물리적인 한계였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자국 영공의 안전한 고도 이만에서 25,000피트 상공에서 여유롭게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력 가속도와 속도는 폭탄의 활공 사거리와 유도 정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러시아 전투기들이 위험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하늘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의 초장거리 공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R-37M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해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고도를 높이는 순간 레이더에 포착되어 격추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전선 곳곳에 촘촘하게 배치된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강력한 거부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적의 레이더 시계 외 비행을 위해 지면에 바짝 붙어 날아가는 적어도 생존 비행을 강요받았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피해 지면에 가로수가 스칠듯 위태롭게 날아가는 비행은 조종사에게 엄청난 피로와 공포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활공폭탄의 치명적인 전술적 가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저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이 날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 에너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우니우바치 같은 우수한 활공폭탄을 던지더라도 사거리가 원래의 반토막 이하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적전선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기술을 급격히 들어올려 폭탄을 위로 던지듯 투하하고 곧바로 급선회하여 고도를 낮추는 위험천만한 팝업 또는 토스 보맹 전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기술을 올리는 그 단 5초의 순간이 조종사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 수호 27 조종사인 안드리 소령은 아군 보병들을 지키기 위해 국산 활공폭탄을 장착하고 매일 출격하지만 적의 미사일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고도를 50m 이하로 낮추며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기체가 너무 부족하여 한 대의 전투기가 하루에 수회 이상 무리하게 출격을 감당해야 하는 피로 속에서 언제 격추될지 모르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첨단 전투기 몇 대만 있으면 공중전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다는 대중적인 환상과 달리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수량의 플랫폼이 없다면 전면전이라는 거대한 소모전에서 소수의 하이급 전투기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소모될 뿐입니다. 고가의 전투기 몇 대를 들여오는 것보다 전장에서 끊임없이 출격할 수 있는 가동률 높은 플랫폼의 숫자가 왜 전면전에서 더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하늘이 허락한 수량의 한계 앞에서 우크라이나가 절망하고 있을 때 세계 방산 시장의 한 축에서는 이 지옥 같은 플랫폼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대한민국 공군과 K방산의 기적적인 조합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최고급 하이엔드 무기의 천문학적인 가격표 앞에 주저할 때 대한민국은 가장 현실적인 비용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숫자의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참혹한 진실은 현대 전면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장기 소모전이며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다면 전술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최신형 F-16V의 경우 전 세계적인 공급망 정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대당 패키지 프로그램 가격이 무려 3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4,300억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투기 단 한 대의 가격이 중소국가의 한 해 국방 예산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전 세계 수많은 공군들은 주력기 교체 주기를 맞이하고도 대안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냉혹한 경제적 장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FA-50은 전 세계 군사 당국자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한 최상위 풀옵션 사양인 FA-50PL의 대당 패키지 가격은 최신형 F-16V의 약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장에 가져오는 전술적 의미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도 F-16V 단 2대를 살 예산이면 나토의 엄격한 상호 운용성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자국 영토 내에 조종사 훈련원과 현지 정비창 설립까지 보장받는 최상위 사양의 FA-50PL을 무려 9대나 패키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5분의 1 수준이지만 FA-50PL의 심장과 두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국의 A사 레이더와 미사일 인공지능이 결합된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FA-50PL은 최신 F-16V 성능의 70에서 80%에 육박하는 작전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고,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군수 유지의 핵심 지표인 시간당 비행 유지비 역시 F-16V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여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최대의 출격 횟수를 쥐어짜내야 하는 중소규모 공군들에게 FA-50은 그야말로 단 하나뿐인 기적의 전투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플랫폼의 가치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GPS 활공폭탄 KGGB입니다. 기존 서방제 정밀유도 폭탄들은 전투기 자체의 값비싼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무장통합 인증을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KGGB는 전투기의 컴퓨터를 건드리는 대신 폭탄 자체에 독립된 비행 제어 두뇌와 무선 수신기를 장착했습니다. 조종사는 콕핏 내부에서 스마트폰 크기의 휴대용 임무 통제 장치 장비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폭탄의 표적 데이터를 전송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키텍처 덕분에 FA-50은 물론이고 유도 기능이 전혀 없는 구형 전투기들까지도 KGGB를 장착하는 순간 단 일주일 만에 첨단 정밀 타격 기체로 대변신하게 됩니다. KGGB가 가진 전술적 위력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체 장착된 접이식 날개를 펼쳐 최대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활공 능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도무기 중에서도 극히 드문 선의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이 직선으로만 날아갈 때 KGGB는 유도 알고리즘을 통해 하늘에서 커브를 그리며 비행하여 산맥이나 거대한 건물 뒤편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적의 장사정포와 방어진지를 뒤에서 돌아서 정밀 타격하는 가공할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FA-50과 KGGB의 결합은 과거 강대국들의 값비싼 첨단 무기를 바라만 보며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애태우던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눈물겨운 전진이자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와 스마트 폭탄이 전 세계 하늘을 날며 국방 자립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FA-50M을 구매한 데 이어 이미 FA-50을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던 필리핀이 12대를 추가 도입했고, 태국 역시 KGGB의 강력한 실전 능력을 확인한 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집트와 우즈베키스탄,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페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가성비 무기화 전략에 경악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능이 20% 높지만 5배 비싼 무기 한 대와 전선 어디든 상시 출격할 수 있는 가성비 무기 5대 중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성비라는 압도적인 찬사 속에서도 냉혹한 현대 전장은 FA-50에게 또 다른 생존의 시험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너머의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을 완벽한 진화를 시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FA-50과 KGGB 조합이 가진 압도적인 가성비에 환호할 때 수많은 국방 유튜버들과 미디어들은 종종 전장의 냉혹한 이면을 숨기곤 합니다. FA-50이 아무리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더라도 러시아의 S-400이나 현대적인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촘촘하게 그물망을 형성한 고강도 거부 전장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직접 진입하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펼쳐진 비극처럼 FA-50 역시 적의 강력한 레이더망을 피해 지면에 바짝 붙어 날아가는 적어도 침투 비행을 강요받게 된다면 원래 100km에 달하던 KGGB의 활공 사거리는 물리적인 위치 에너지 손실로 인해 20에서 30km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거리에서는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적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전술 방공망의 사정권 안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전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들은 이러한 가성비의 한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냉혹한 물리법칙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위대한 진화 시나리오를 이미 현실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FA-50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첫 번째 핵심 솔루션은 바로 현재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지대 순항미사일 천룡의 소형화 버전 통합 계획입니다. 이 장거리 공지다. 미사일 천룡이 FA-50에 성공적으로 이식된다면 사거리는 단숨에 300에서 4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FA-50이 위험천만한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나 적 전투기의 레이더 사정권 안으로 단 1m도 들어가지 않고 아군의 안전한 후방 영공에서 발사 버튼을 눌러 적의 핵심 지휘소와 방어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의 정점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FA-50 단자형의 개발입니다. 기존의 FA-50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형 구조로 후방 조종석 공간 많게 연료 탑재량과 무장 장착력의 구조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방 좌석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공간에 최첨대 보조 연료 시스템을 증설하는 단자화 공학 혁신을 통해 FA-50의 작전 반경은 지금보다 20에서 3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 탱크를 내부에 더 많이 채워 넣음으로써 날개 아래 외부에 매달아야 했던 보조연료 탱크 대신 더 강력한 대형 폭탄이나 순항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더 달 수 있는 엄청난 전술적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단자화된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의 한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F-16V의 전술적 영역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며 명실상부한 경량형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흙먼지 날리는 참호 속에서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 증명된 미래 전쟁의 진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전쟁의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눈부시게 화려하고 값비싼 단 한 대의 스타 무기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머리 위에 지속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준비된 화력의 누적 효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가성비와 자주국방의 길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산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북한의 거대한 포병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아온 역사 속에서 피어난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독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FA-50과 KGGB가 그리는 하늘의 궤적은 단순한 철마의 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거대한 의지와 한 번 잡은 기회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전 세계의 하늘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 위대한 국방의 여정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FA-50의 진화가 낳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결정체이자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KF-21의 거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기술적 도약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통해 K방산의 진정한 종착지와 미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등불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